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린 시절 꿈꾸던 그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소년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색연필로 그린 작은 그림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울림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약속이 가장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1980년 가을, 작은 시골 마을.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어가던 어느 오후, 봉황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는 특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장래희망.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김선희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퍼졌다. 3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도화지를 펼쳤다. 크레파스와 색연필이 책상 위에 굴러다녔고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선생님, 저는 축구선수요. 앞자리에 앉은 진호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도화지에는 벌써 초록색 잔디밭이 그려지고 있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막대기 같은 사람이 검은 공을 차는 모습이었다. 나는 대통령. 뒷자리 영수가 외쳤다. 파란색 크레파스로 큰 건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그럴듯한 궁전이었다.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미영이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며 무대와 마이크를 그렸다. 노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도 함께. 그 옆에는 박수치는 사람들이 빼곡했다. 교실은 왁자지껄했다. 경찰관, 소방관, 의사, 선생님, 과학자. 아이들의 꿈은 색연필만큼이나 다채로웠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그림들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그런데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은 한 소년만은 달랐다. 박민수.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연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민수의 책상 위에는 하얀 도화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채로 그의 눈동자는 깊었다. 8살 아이답지 않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김선희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각자의 그림마다 와, 멋지다. 정말 잘 그렸네.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가 민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민수야, 왜 그리지 않니? 민수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다. 선생님, 저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주변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민수는 연필을 꽉 쥐고 도화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큰 사각형을 그렸다. 법정이었다. 물론 8살 아이가 그리는 법정이니 정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TV에서 본 기억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그렸다. 법정 가운데에는 높은 자리를 그렸다. 판사석이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국세 문양을 그렸다. 까마귀 발 같은 선들이지만 나름대로 위험 있어 보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렸다. 검은 가운을 입고 작은 망치를 든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까만 머리,
작은 점 두 개로 표현한 눈,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 민수의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민수가 뭘 그리고 있지? 저게 뭐야? 법원? 판사? 민수가 판사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아이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다. 색연필로 가운에 색을 칠하고 망치에도 갈색을 입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가에 작은 미소를 그려 넣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모두 민수의 그림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축구선수도 대통령도 가수도 아닌 판사라니. 8살 아이에게는 다소 낯선 꿈이었다. 김선희 선생님은 한참이나 그림을 바라봤다. 아이의 그림 실력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어른의 그것보다 깊었다. 선생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수야, 정말 멋진 꿈이구나. 민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교실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떠들던 아이들도 크레파스 굴리던 소리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오직 민수의 목소리만 교실에 울려 퍼졌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는 8살. 아이답지 않은 무게가 있었다. 마치 어디서 깊은 아픔을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선희 선생님은 가슴이 뭉클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다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선생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 민수야. 정말 훌륭한 꿈이야. 선생님이 응원할게. 그리고 선생님은 민수의 그림을 들어 종이 뒷면에 날짜를 적었다. 1980년 10월 15일 박민수.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는 꿈. 이 그림은 선생님이 간직하마. 내가 진짜 판사가 되는 날 돌려주마. 민수는 놀란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봤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선생님과의 약속이야.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생각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 자신이 한 말이지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신기했다. 집 앞 감나무 아래서 민수는 잠시 멈춰섰다.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감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단다. 서두르면 떨기만 해. 민수는 감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꿈도 그런 것일까? 오래 기다려야 달콤해지는 것일까? 민수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중 하나였다. 단칸방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양푼이와 대야를 곳곳에 받쳐두었다. 아버지 박종현은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논밭에서만 살았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는 넓었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다. 모내기철이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추수철이면 해가 질 때까지 낫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순덕은 아버지보다 2살 어렸다. 결혼 전에는 읍내 공장에서 일했지만 민수를 낳고 나서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부업으로 장사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김치, 무김치,
고춧가루를 싸서 장터로 나갔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었다. 부모님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손은 삽자루를 쥐느라 굳어졌고 어머니의 손은 빨래와 설거지로 거칠어졌다. 저녁이면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래도 끼니는 굶지 않았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쌀밥만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가끔 아버지가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그날은 온 가족이 잔칫날처럼 기뻐했다. 민수는 부모님의 고생을 어려서부터 지켜봤다. 아버지의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것도 어머니의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철이 일찍 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 민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대신 민수는 책을 좋아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전래동화부터 위인전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특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위인전을 좋아했다. 그들이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받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허리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야? 병원비가 어디 있어. 참고 견뎌야지. 민수는 밥숟가락을 놓고 부모님을 바라봤다. 8살이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아빠 많이 아파? 아니다, 민수야. 아빠는 안 아파.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 생각났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도 억울한 거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민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정말로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부모님도 민수의 꿈을 응원했다. 비록 당장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아들 편이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어머니도 덧붙였다. 우리는 땅을 갈아도 괜찮다. 너는 책을 갈아야 한다. 우리는 허리가 굽어도 괜찮다. 너는 가슴을 펴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어린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희생.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었다. 전기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하는 날도 많았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서 민수는 꿈을 키워나갔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이 지났다. 민수는 늘 전교 1등이었다. 상도 많이 받았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비록 상금이 클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돈으로도 온 가족이 기뻐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다. 결혼할 때 입었던 유일한 양복이었다.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학식에는 양복을 입고 가야 한다고 했다. 민수야, 이제 중학생이다.
더 열심히 공부해라. 네, 아버지. 민수는 중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는 읍내에 있어서 매일 1시간씩 걸어서 통학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진로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서울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무슨 과에 가고 싶니?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법대요. 법대? 왜 법대? 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골 아이가 판사가 되겠다니. 꿈은 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었다. 판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봐야 한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야. 몇 년씩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래도 하고 싶어요. 집안 사정은 어떻니? 법대는 돈이 많이 들어.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집안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긴 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가 뒷바라지는 못해도 방해는 안 하마.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책상에 매달렸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 입학 시험을 봤다. 합격 발표 날. 민수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꿈에 그리던 학교였다. 부모님은 기뻐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봉황초등학교에서 서울대에 간 학생은 민수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등록금과 생활비.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했다. 논 한 켠을 팔아야 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 열심히 할게요. 민수는 짐을 꾸렸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쌀을 한 포대 챙겨주었다. 서울 가서 굶지는 마라. 네, 어머니. 기차역에서 작별하는 날 온 가족이 울었다. 민수는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 기차는 서울로 달려갔다. 민수의 꿈을 태우고 1987년 3월 서울은 민수에게 낯선 세계였다. 지하철, 버스, 높은 빌딩들. 모든 것이 고향과 달랐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말도 빨랐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상상보다 컸다.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캠퍼스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다. 민수는 캠퍼스를 걸으며 압도당했다. 정말 여기서 공부하는 건가? 법과대학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꿈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기숙사는 들어갈 수 없었다. 성적은 좋았지만 경제적 형편을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했다. 그래서 학교 근처 고시원을 구해야 했다. 신림동. 그곳은 고시생들의 메카였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민수도 그곳에서 방을 구했다. 방은 정말 작았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D-1500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사법고시까지 1500일. 매일 하루씩 줄여나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산처럼 쌓였다. 민법, 형법, 헌법, 상법. 각각이 벽돌만큼 두꺼웠다. 밑줄과 메모로 가득했다.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서 페이지가 온통 노란색이었다. 대학 수업과 고시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전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독서실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 독서실은 24시간 문을 열었고 민수는 거의 그곳에서 살았다. 생활비는 빠듯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은 한 달에 15만 원이었다. 방세가 8만 원, 식비가 5만 원, 책값과 기타 비용이 2만 원. 계산해보면 늘 모자랐다. 그래서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배달을 했다.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수는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다. 결과는 참담했다. 합격선에 한참 못 미쳤다. 다른 고시생들은 이미 몇 년째 공부하고 있었는데 1년밖에 안 한 민수가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늘렸다. 하루에 12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다.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첫 번째 사법고시에 응시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다. 헌법, 민법, 형법 등 8과목을 하루에 모두 봐야 했다. 시험장에서 나올 때 민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고 시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발표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불합격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울었다. 2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고향의 부모님 생각이 났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다.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받았다. 민수야? 어머니, 저 떨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괜찮다, 민수야. 다음이 있잖니. 포기하지 마라. 네. 아버지도 말씀하신다. 괜찮다고. 우리 아들 능력 있는 거 알고 있다고. 그 말에 민수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민수는 전년의 실패를 분석했다. 어디가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꼼꼼히 정리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하루 14시간 공부, 주 7일 내내. 휴일이라는 것은 없었다. 오직 공부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 민수에게도 작은 위로가 있었다. 독서실에서 만난 동지들이었다. 모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이지연 같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여학생이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째였다. 민수보다 1살 많았다. 지연은 민수와 같은 독서실을 다녔다.
자리도 가까웠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오늘도 12시까지 하세요? 지연이 물었다. 네, 지연 씨는요? 저도요. 같이 라면 하나 먹고 갈까요? 독서실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낙이었다. 컵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며 서로의 공부 진도를 확인했다. 민법 진도 어떠세요? 아직 물권법 부분이 어려워요. 지연 씨는? 저도 비슷해요. 같이 스터디 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암기할 것은 문제를 내주며 확인했다. 혼자 할 때보다 효율이 좋았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공부 동반자 그 이상이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주는 사이였다. 민수 씨, 가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 물었다. 매일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세요. 저 때문에 논까지 파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사정은 비슷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다. 우리 둘 다 꼭 합격하자고요. 네, 꼭요.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힘든 곳이 공부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드디어 두 번째 시험일이 다가왔다. 민수는 전년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온 소감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불합격이었다. 이번에는 합격선에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지연도 떨어졌다. 두 사람은 독서실 앞 벤치에 앉아 말없이 있었다. 또 떨어졌네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다. 주변에서는 슬슬 다른 길을 생각해 보라는 조언도 들려왔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붙잡았다.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합격하든 끝까지 버티자요. 네, 약속해요. 그런데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1997년 말, 온 나라가 경제난에 빠졌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민수의 집도 직격탄을 맞았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빚이 늘어났다. 부모님은 더 이상 민수를 뒷바라지할 여력이 없었다.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민수야.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겠다. 논을 팔았다. 그것도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갔어. 민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뻔했다. 아버지, 제가 포기할게요.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민수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 내 꿈이잖니.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취업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고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계속하고 싶지만 돈이 문제죠.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 씨, 네,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결혼이요? 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지연에게 호감은 있었다. 2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었고 마음도 통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였다. 지연 씨,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같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고시생 둘이 결혼한다는 게 무모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서로 아니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지연과의 결혼. 현실적으로는 무모했지만 마음으로는 끌렸다. 며칠 후 민수는 결심했다. 지연 씨, 결혼해요. 정말요? 네. 같이 힘내서 꼭 합격해요. 1998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신혼여행도 없었고 신혼집도 민수가 살던 고시원 방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꿈을 향해 갈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결혼 후의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민수는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공부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순순하지 않았다. 결혼 후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사람 모두 떨어졌다. 네 번째 실패였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지. 고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에 약속이 있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던 그 다짐을 저버릴 수 없었다. 지연이 먼저 포기하자고 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우리 이제 30이야.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포기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다시 말했다. 미안해. 낮에 괜한 소리 했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어. 지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줘야 하는 게 내 역할인데. 지연아, 우리 둘이 시작한 꿈이잖아. 끝까지 가자. 그 말에 민수는 다시 힘을 냈다. 지연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살기가 빠듯했다. 방세도 밀리고 끼니도 자주 걸었다. 그때 지연이 중요한 결정을 했다. 민수야, 내가 일을 할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돈을 벌게. 그럼 너는 공부를 포기한다는 거야? 잠시 멈추는 거야. 당신이 먼저 합격하면 그때 내가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는 반대했다. 둘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지연만 희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우리 둘 다 계속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어. 차라리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합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당신이 먼저 합격해서 판사가 되면 그때 나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결국 민수는 지연의 뜻을 따랐다. 지연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다. 설거지, 청소, 서빙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했다. 지연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손등이 트고 갈라졌다.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 앞에서는 밝게 웃었다. 괜찮아.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 팁도 받았어. 당신은 공부만 하면 돼. 민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내가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다. 지연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다. 5번째 도전, 6번째 도전, 7번째 도전. 계속 실패가 이어졌다. 매번 조금씩 점수는 올랐지만 합격선을 넘지는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었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도 어려웠다. 민수 스스로도 흔들렸다. 정말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지연아, 나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1-2번 만에 붙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10번, 20번 도전해서 붙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나는 민수야. 지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의미 없어져. 지연의 손은 정말 거칠어져 있었다. 온갖 상처투성이었다. 그 손을 보면서 민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11번째 도전의 날이 다가왔다. 시험 전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잠들어. 내일 컨디션 난조하면 어떻게 해? 지연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응. 이번에는 꼭 될 거야. 그럴까? 그럼.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 시험 당일 아침, 지연이 도시락을 싸주었다. 힘내. 그동안 준비한 거 다 보여줘. 고마워, 지연아. 사랑해. 나도. 시험장에 가는 길, 민수는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고시 공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지연의 희생. 시험장에 앉았다. 문제지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손이 잘 풀렸다. 그동안 외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나왔다. 시간도 여유 있게 느껴졌다. 1차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민수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뭔가 잘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실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1차 합격자 발표일.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합격자 명단이 나타났다. 쭉 내려보다가 있었다. 박민수.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다. 지연아, 지연아. 민수는 소리쳤다. 지연이 화장실에서 뛰어나왔다. 왜? 무슨 일이야? 1차 붙었어. 1차 합격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이었다. 훨씬 어려웠다. 단순히 암기한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적 전개가 필요했다.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지연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 2차 시험 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2차 시험일. 3일 동안 치러지는 긴 시험이었다. 매일 8시간씩 앉아서 글을 써야 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논두렁의 흙냄새, 장터의 김, 교실의 도화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손끝을 붙잡아 주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던 소년의 다짐이 펜 끝에서 되살아났다. 2차 시험이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한 달은 정말 길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발표일. 민수는 혼자 PC방에 갔다. 지연은 일하러 나갔고 혼자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인터넷에 접속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페이지로 들어갔다. 로딩이 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화면에 합격자 명단이 떴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이름들. 민수는 비읍자로 이동했다. 박민수.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긴 시간이었다. 수없는 실패와 좌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민수는 울면서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바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설마. 합격했어. 진짜 합격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식당의 소음들 마이너스 기름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목소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다. 우리 해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 우리 둘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비싸지 않은 중국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이 물었다. 연수원에 들어가야 해. 2년 동안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임용돼. 2년이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정말 끝이 보여. 알았어. 이제껏 기다렸는데 2년쯤이야. 연수원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예비 법관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이었고 집안 배경도 좋았다. 민수는 위축되었다. 다른 연수생들과 비교하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연수 과정은 빡빡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체력 단련을 했다. 그 후 하루 종일 강의와 실습이 이어졌다. 모의 재판도 해야 했고 실제 법원에 나가 실무를 익혀야 했다. 어느 날 선배 판사가 말했다. 법은 칼이다. 칼을 쥔 손이 떨리면 다친다. 항상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민수는 노트에 적었다. 떨리되 피하지 말 것. 2년간의 연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판사로 임용되었다. 지방법원의 초임 판사였다. 봉급은 넉넉했다. 지금까지의 가난한 생활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다. 판사로 임용된 날, 민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진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첫 출근일. 민수는 검은 가운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어린 시절 그림 속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법정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자리였다. 민수가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 사건 기록들이 탑처럼 쌓였다. 매일 수십 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했다. 판결문 한 줄 한 줄에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었다. 19살 소년이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친 것이었다. 금액으로는 3,000원에 불과했다. 민수는 사건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소년은 가출 청소년이었다.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며칠째 굶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절도였다. 하지만 민수는 고민되었다. 이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일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것이 정의일까? 판결문을 쓰면서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문장을 추가했다. 이 판결은 다시 배가 고파도 훔치지 않게 하는 길을 향한다. 소년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상담과 직업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방청석의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아마 소년의 할머니였을 것이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알았다. 자신이 왜 판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던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왔다. 민수야. 돌아보니 김선희 선생님이었다. 이제 정년퇴임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생님. 민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20년 넘게 보지 못한 은사였다. 우리 민수가 정말 판사가 되었구나. 신문에서 봤어.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왔지. 선생님은 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봉투도 낡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더욱 낡아 보였다. 누런 종이, 닳아버린 모서리. 이게 뭔가요? 열어봐.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다. 법정 그림. 검은 가운을 입고 망치를 든 작은 자신. 색연필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지금 봐도 진심이 느껴졌다. 선생님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기억나니? 1980년 10월 15일.
너희들이 장래 희망을 그리던 날. 민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종이를 펴는 순간 색연필 자국은 마치 방금 그린 듯 선명했다. 세월조차 이 약속만은 지우지 못한 듯 했다. 민수야, 그때 내가 말했지.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고 싶다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도 그 약속 지키고 있니?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메었다. 눈물만이 대답이었다. 선생님, 정말 간직하고 계셨어요? 약속했잖니. 내가 진짜 판사가 되면 돌려준다고. 민수는 그림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30년 전 어린 자신의 순수한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니? 내가 꿈을 이뤄서 선생님이 더 고맙지.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액자를 샀다. 그리고 그 낡은 그림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세웠다. 스탠드 불빛이 유리 위를 비췄고 그림 속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눈빛은 교실 창밖 햇살과 닮아 있었다. 몇 년 후 봉황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판사님, 저희 학교에 판사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장학금이요? 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금이요. 판사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요. 민수는 기꺼이 동참했다. 개인적으로도 거액을 기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취지를 설명해서 후원을 받았다. 박민수 희망장학금이 만들어졌다. 매년 1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서 민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하면 다른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민수는 30년 전 자신이 그린 그림을 꺼냈다. 이 그림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어요. 학생들이 신기하게 바라봤다. 그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싶다는 꿈이요. 이루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좋은 사람이 되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져요.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봉황초등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30년 전 내가 꿈을 키웠던 그 교실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이 30년 전 내 눈빛과 닮아 있었다. 판사가 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아니었다. 사람에게로 가는 시작이었다. 법정은 벽이 아니라 문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도 나는 문을 닫는 판사가 아니라 길을 여는 판사가 되려고 노력했다. 오래된 그림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 억울한 사람이 완전히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내일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30년 후에도
계속 빛날 별들이었다. 꿈도 그런 것이라고 민수는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 민수는 그림 속 어린 자신에게 말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 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른 아이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민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그 꿈은 지금도 누군가의 도화지 위에서 자라고 있었다.